안녕하십니까. 시일기 41번째 시작하겠습니다. 40번째는 최정례 시인의 빛그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에서 표제로 잡힌 빛그물을 읽고 제가 좀 설명을 했죠. 근데 설명이 시원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해설을 그분의 그 시에 대한 전문가의 해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일단 그 빛그물이라고 하는 시를 다시 보겠습니다. 요 시집이거든요. 이거를 크게 해야 되는데 넓혀서 보겠습니다. 빛그물 두 마리 수사슴이 싸우다 한 마리가 죽는 장면을 보았다. 승리한 사슴은 자기 뿔에 엉켜 매달린 죽은 사슴의 뿔에서 벗어나려고 머리를 휘두르고 있었다. 사자 한 마리가 멀찍이 그 몸부림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렇게 서로 얽히면서 살죠. 그 장면이 무슨 비유인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잠들었는데 잠에 수면으로 흘러가다 떠오르다 다시 흘러가면서 강을 건너는 한 무리 사슴들을 보았다. 물에 잠겨 떠가는 관목처럼 사슴의 뿔이 왕의 관처럼 떠내려가는데 천변에 핀 벚나무가 꽃잎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바람도 없는데 꽃잎의 무게가 제 무게에 지면서 꽃잎, 그것도 힘이라고 멋대로 맴돌며 곡선을 그리고 떨어진 다음에는 반짝임에 묻혀 흘러가고 인간 삶의 덧없음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늘과 빛이 나무가지와 사슴의 관이 흔들리면서 빛과 그림자가 물 위에 빛그물을 짜면서 흐르고 있었다. 바탕이 무늬를 이기면 야하고 무늬가 바탕을 이기면 간사하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논어에서 읽은 질승문즉이야. 문즉질즉사 하니 문질 빈빈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무늬와 바탕이 서로 빈빈해야 아름답다고 들었다. 그 빈빈이 좋아서 그 빈빈의 빛 그물로 누워 떠내려가고 싶었다. 이런 시였습니다. 들어가고요. 최정래 시인의 그 시집 표지 안쪽 날개에 실린 프로필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좀 늙어 보이죠? 병색이 있어 보이죠? 오른쪽에 있는 건 상대적으로 젊어요. 40대쯤 됐을까요? 이 시집이 좀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음, 제가 그분의 시집 다른 거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붉은 밭이라고 하는 시집이에요. 이건 아주 오래전에 나온 겁니다. 이게 초판이 2001년이에요. 2001년. 거의 20년 됐고요. 이거하고 두 개가 20년 차이가 있습니다. 요 20년 전에 나온 사진이 바로 요거,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거고요. 이 최근에 나온 이 빗금을 여기에 실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분 양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분을 왜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최정예입니다. 최근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지난번 소개할 때요. 2001년도 에 나온 붉은 밭 시집에 실린 프로필입니다. 1955년 경기 화성 출생이에요. 50년대에 나이 출생한 사람들에게 제가 동질감을 느낍니다. 제가 53년 1월생이에요. 음력으로 하면 52년 12월인가 11월 말인가 그쯤 됩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 하면서 그냥 우리나라 나이로 계산하면 금년 말쯤 되면 제가 그냥 70살 됐다는 거죠. 55년, 53년 6.25 전쟁이 끝났고 정말 어려울 때 살았던 사람들이 50년대 출생자들입니다. 고려대 국문학과 동대관 졸업하고 나이가 들어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것 같아요. 시를 자기 평생 자기의 삶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1월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젊어서 죽은 거죠. 66세에 죽은 거네요. 그럼 젊죠. 요즘 66세는 뭐 특별히 지병이 없으면 노년은 아니고 장년은 됩니다. 그 돌아가신 이야기는 조금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어디 이 창작가 비평 여기에 이 시인 소개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분 이 빛그물에 대한 이 시에 대한 이 시집에 대한 해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통 시집에 보면 뒤편에 뭐 옛날엔 발문이라고 많이 그랬는데 다른 시 평론가들이 시를 뭐 소개하는 글이 실리죠. 신형철이라고 하는 분이 실었습니다. 여기에 거의 뒷부분에 빛그물에 대한 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진은 이제 들어가고요. 해설 해설이 나오면 되죠. 네. 처음부터 읽지 않습니다. 요 빛금을 위에서 셋째 줄 보면 이런 맥락 속에서 소제작 빛그물이 이 시집에 마침표를 찍는다. 앞에 뭐 다른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두 마리 수사슴이 싸우다 한 마리가 죽는 장면을 보았다. 바로 제가 앞에서 읽었습니다. 승리한 사슴은 자기 뿔에 엉켜 매달려 죽은 사슴의 뿔에서 벗어나려고 머리를 휘두르고 있었다. 사자 한 마리가 멀찍이 이 몸부림을 지켜보고 있었고, 인용한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금 더 나오는군요, 시가요. 그 장면이 무슨 비유인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잠들었는데, 잠의 수면으로 흘러가다, 떠오르다, 다시 흘러가면서. 흘러가면서. 강을 건너는 한 무리의 사슴들을 보았다. 물에 잠겨
그 계속 인용한 겁니다. 그만 읽겠어요. 천변 이것도 그대로 다 나왔네. 아, 이걸 다 읽었네요. 그러고 있었다. 거기까지 1번에 속합니다. 그거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신영철 시인이. 평론가인가 시인인가 신영철 씨가. 두 사슴이 싸우다 하나가 죽었는데 산 놈은 죽은 놈을 제 뿔에서 떼어내지 못한다. 얽혀있죠.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것인가. 지켜보고 있는 사자는 두 마리 사슴을 다 먹어치울 텐데 말이다. 나는 이 시 덕분에 사슴을 검색하다가 서로 싸우다 뿔이 얽혀 함께 굶어 죽은 사슴의 유골도 보았다. 더 선명한 사례일 수도 있겠다. 시인은 이것이 인간 갈등의 한 비유처럼 보이지 않느냐고 넌지시 묻는다. 공론장에서의 시비 다툼 자체를 부정하자는 허무주의는 물론 아닐 것이다. 아니면 흑 아니면 백. 동지 아니면 적이라는 식의 맹목은 차원 높은 진실에 닿는 데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리라. 정치계에는 늘 그런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하죠. 시인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마치 대안적 비유인 듯 강을 건너는 사슴의 뿔 위로 벚나무 꽃잎이 떨어지는 아름다운 장면을 꿈꾼다. 이 장면이 반짝이는 얽힘을 아름답게 해도 빛그물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다음과 같은 추석을 더했다. 아까 읽은 겁니다. 읽은 건 넘어가요. 이 주석에 논어를 인용해서 설명했잖아요. 문질빈빈. 문장과 그 내용이 다 빛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문질빈빈. 이 주석에 주석이 필요하겠다. 먼저 질과 문. 해설 2번 1번 들어가고 2번 나옵니다. 질과 문은 질과 문, 즉 전자는 문과 질과 문, 질. 전자는 시중의 논어 대부분이 바탕이라고 옮긴다. 질이에요, 질. 후자는 위에서 를 해야 되니까 후자는 위에서처럼 문이 대병삼시 그렇게 번역했고 하지만 문이에요, 문. 질과 문이라고 할 때 질문 빈빈 문질 빈빈인가 질문 빈빈인가 문질 빈빈 문질 빈빈인데 질 먼저 얘기했어요. 외관 후자는 외관 문의 혹은 외관 거차림 꾸밈 문체 한자 하시는 분들의 설명이 다 다른가 봐요. 등으로 다양하다. 질과 문의 관계는 야 할 수도 사 할 수도 있다. 야는 거칠다는 뜻이고 야 광야할 때 야자요. 거칠다는 뜻이고 사는 꾸며져 있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둘 다 어떤 편향의 속성이다. 요건데 질과 문이 잘 어우러져야 거칠지도 않고 사하지도 않고 좋다는 것인데 그 좋음을 빈빈하다라고 표현한다. 원래는 군자다움의 한 태도를 설명하는 말이지만 언행의 문제만이 아니라 의식의 적절성을 따질 때나 문예에서 내용과 형식 혹은 취지와 수사의 균형을 설명할 때에도 갖다 쓰기 좋은 말이다. 문질 빈빈.
저도 기억하면 좋겠네요. 수사슴의 싸움이 수사슴이라고 발음하나요? 수사슴이라고 발음하나요? 어쨌든 수사슴의 싸움이 인간사를 훼손하는 부정적 얽힘의 표상이라면 벚나무 가지와 사슴뿔이 협업해 만든 빗그물은 지향해야 할 긍정적 얽힘의 표상이 된다. 빗그물은 아름다운 이미지지만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보지 못하는 눈이 있습니다. 최정래 시인은 그걸 본 거죠. 빗그물은 아름다운 이미지이지만 그리고 그 시가 만들어내는 최선의 것 중 하나는 그와 같은 이미지이지만 시인은 마지막에 덧붙여 주석으로 저 이미지가 현실적인 층위에서 더 구체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만든다. 무엇이 우리의 문과 질이며 우리의 삶에서요. 그것들이 어떻게 빈빈해지면 빛나면 좋을지를 성찰하게 한다는 뜻이다. 정의롭되 야하지 않고 거칠지 않고 살이 있되 사하지 않은 그러한 말과 주장과 문장은 없는가? 어떻게 그렇게 공동체의 가치를 고민하고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는 세계는 가능한가? 벌떡 일어나 앉아 야 할 날이 많았던 시인에게는 이런 희망을 품어보는 일 자체가 치유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힘으로 이런 빗그물 같은 시집을 지어냈으리라. 신영철 문학평론가네요. 네, 정말 그 평론가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설명을 들으니까 빗그물이라고 하는 시가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걸 느끼겠어요. 자, 이 최정래 시인이 금년 1월에 세상을 뜨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를 제가 청자가 비평 2021년 봄호를 읽다가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 차례에 보면 뒷부분에 작가 조명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이번 호에 최정래 시집 빗그물이 나옵니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최정래 시인에 대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문단의 선후배니까 그 활동하면서도 만나고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글을 쓰신 분은 이근화 씨라고 여자분이신가 남자분이신가 모르겠습니다. 시인이에요. 이근화. 근화 여성 이름 같이 들립니다. 이 글의 뒷부분 3번으로 표기된 그 대목에 이 최정래 시인의 이 빗그물 시집과 연관돼서 그분이 돌아가신 이야기까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다 읽진 않고요. 그냥 토막토막 전체 흐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최정래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 빗그물이라는 시집을 냈는지 그 시집에 묶인
그 시들이 어떤 상황에서 쓴 건지를 알면 훨씬 더 가깝게 그 시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최정래 시인은 지난해부터 줄곧 무균실과 일반 병동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무균실까지 갔다 온다면 참 어려운 병이죠.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 구증이라는 희귀병이었다. 그렇게 쭉 알았던 것 같아요. 최정래 시인이 병상에서 갑자기 읽어보고 싶다고 하셔서 김수영의 현대식 교량과 애정지둔을 신가 보죠.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린 적이 있다. 김수영은 50년도 더 전에 그런 시를 썼다니 놀랍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쭉 전화로 안부를 묻고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그러니까 2020년 작년 연말에는 골수 이식 수술을 받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과 기도를 보태주셨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다. 그럼에도 무척 고마웠다. 수혈이 급해서 남궁선 시인의 부군과 한창석 선생님, 유희경 시인, 박시훈 군이 순번을 정해 헌혈에 동참해 주었다. 김학찬 소설가, 김종훈 평론가, 신혜옥 시인, 신철규 시인도 함께 애써 주었다. 난 괜찮다고, 아픈 건 다 참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애들이랑 예쁘게 잘 살아 하시다가도 시가 뭐니? 그게 중요하지. 자주 그러셨다. 최정래 시인을 살게 했던 것은 시 쓰는 것에 대한 열정과 집중력이었을 것이다. 그 밖은 다른 사람들의 것. 네, 그것도 뭐 다른 시도 좀 소개가 됩니다. 2021년 1월 16일 토요일 오전 부고가 전해졌다. 갑자기 침착해졌다. 지방원행을 서둘러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야 했다. 몇몇 분들께 부고를 알렸다. 나의 죽음은 알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이의 죽음은 어리둥절한 것 같다. 할 것 같다. 짤막한 부고는 그래도 조금은 긴 삶의 시간에 대한 농담일까? 이 글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최정래 시인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이 이제 긴 여행은 못 가. 몇 해 전 안산행 지하철에서 최정래 시인은 말씀하셨다. 남편 곁을 살피겠다는 말씀이었다. 부군의 건강을 염려하셨다. 남편도 건강이 많이 나빴나 봐요. 그 다음에 장례 치르는 이야기, 이런저런, 거기서 시인들과 만나서 했던 이야기, 그런 게 나와요. 그 다음, 최정래 시인은 갑작스러운 희귀병으로 생을 너무 일찍 마감하셨다. 시인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영상통화에서였다. 예쁜 모자 하나 사갖고 문병 갈게요 했는데 그 뒤로 뵙지 못하게 되었다. 병 치료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빠졌겠죠. 예쁜 모자 하나 가져갈 약속을 했는데 못 뵀다. 휴대폰을 미친 듯이 뒤져서 사진을 한 장 찾아냈다. 박상순 시인의 시상식이었다. 사진 속의 두 분은 다정한 포즈이고 나는 옆에 멀뚱하게 서 있다. 이 글을 내가 쓰는 까닭은 아마도 너무 애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큰 슬픔에 빠지지 않은 글을 보고 싶었던 거라 생각한다. 음, 그러니까 박상순 시인이 이 글을 썼으면 너무 슬프니까 대신 자기가 쓰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얘기죠. 요즘엔 나는 글을 쓰는 것이 무척 어렵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더 어렵다. 시를 열심히 쓰고 그래도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최정래 시인은 그 말을 하시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어린 날은 춥고 눈이 많이 내렸다. 새벽길의 버스가 언덕을 오르지 못해 정식 안장이 어려웠다고 이수명 시인이 전해주었다. 친구를 잃은 슬픔으로 목소리가 잠겼다. 최정래 시인께서 살아계셨다면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네. 죽는 게 정말 어렵다, 어려워.
쨍한 목소리로 걸으셨을 것 같다. 아이가 그려준 초록색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셨겠지. 선생님, 안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할 말은 또 읽어드릴 건 다 된 것 같습니다. 빗그물이라고 하는 시를 지난 40번째 시 읽기에서 소개를 했는데 오늘 그 배경 그리고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니까 훨씬 가깝게 와 오네요. 제가 붉은 밭에 있다고 그랬죠. 여기하고 최근 마지막 유작 시집 빗금을 이번 봄에 좀 열심히 읽어보고 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최정래 시인의 시를 어떤 다른 분이 읽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윈도우 캡처로 만들었거든요. 만든 게 아니라 연결한 거죠. 한번 그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가까이 됩니다. 저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볼 겁니다. 어떻게 소외될 줄 뻔히 알면서 또 시집을 묶는다. 때때로 한 창란의 순간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시에게 감사한다. 그러나 길고 긴 소외의 시간을 견디라고 강요하는 이 세계와 시에게 증오를 표한다. 흔들리는 저 나무와 여전히 서 있는 집들에게 나를 스쳐 지나간 구름 같은 것에게 이 시집을 바친다. 산 벚꽃나무하고 여자 그림자하고 그는 산 벚꽃나무와 여자 그림자 하나 데리고 살지요. 그는 돈도 없고 처자도 없고 집도 없고 그는 늙었지요. 바위 구멍 굴딱지 같은 곳에서 기어나와 한참을 앉아 있지요. 서성거리지요. 산 벚꽃나무 기운 없이 늘어진 걸 보니 봄이 왔지요. 냄비를 부시다 말고 알아 누운 여자 그림자를 안아다 양지 쪽에 눕히고 햇빛을 깔고 햇빛을 덮어주고 종이장같이 얇은 그녀도 하얗게 늙어가지요. 산 벚꽃나무 장님처녀 눈곱 달듯 한두 송이 꽃 매달지요. 그녀의 이마가 그녀의 볼이 따뜻하지요. 아니 차디 차지요. 이 봄은 믿을 수가 없지요.
그녀를 눕혔던 자리 아지랑이 피어오르고 그녀가 천천히 날아가지요. 산 벚꽃나무 너무 늙어 겨우 꽃잎 2장 매달았다 떨구지요. 또 봄은 가지요. 그녀는 세상에 없는 여자고 그래도 그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지요. 산 벚꽃나무하고 여자 그림자하고 생각해 보면 나는 돌멩이 하나가 허공에 떠 있는 순간의 그 짧은 자결감을 타고 시의 어떤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다. 그러나 장난의 순간은 짧고 거의 모든 시간 동안 돌멩이는 땅바닥에 팽개쳐져 나뒹군다. 말이 욕구를 항상 따라와 주지는 않는다. 고작해야 순간일 뿐인 현재를 혼자 소리로 채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조바심이 든다. 누가 내 시간 속으로 들어와 고개를 끄덕여 줄까? 무너지기 전에 무너져야지 하는, 죽기 전에 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야. 모래알과 뼈와 피의 세포 속에서 순간 교란이 있기 전에 어둠 속에서 더 아득한 어둠 속으로 추락하고자 하는 그 100분의 1초 동안 뼈가루들은, 모래알들은, 알갱이들은 다 짐작하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 갑자기 다리가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순간은 비명조차 삼켜버리고 비행기는 추락하지. 내가 무너지기 전에 내가 곧 무너진다는 사실도 모르고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있는 중에도 알갱이 속의 더 작은 알갱이들은 떨지도 않고 자기 의지대로 추락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무거운지 깜깜하게 잊고 있는 중에도 가로쳐진 철조망 사이로 냇물이 흘러간다. 지푸라기, 나뭇잎, 허섭쓰레기 철조망에 걸쳐놓고 내 말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 그렇게 흘러서 벌판을 건널 수 있을까? 한 시인이 말했다. 시는 그리움의 소멸이라고. 비정하라고. 내 그리움이 소멸하는 순간들. 이파리 주민등록증 내밀어 여기 붙잡아 둔다. 4번째 시집이다. 자기 시집 읽는 밤. 거꾸로 꽂혀 서 있었던 이제 남이 된 내 시집을 뒤적거리는 밤.
식어버린 관계가 되어 난처해진, 피하려다 마주쳐서 읽게 되는 낮 뜨거워지는 밤. 오늘 밤은 그래. 수동적으로 남의 손에 의해 아주 조금 숨을 한번 쉬어본 거다. 이젠 남의 힘을 빌려야만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거다. 쓸데가 전혀 없는 물건이 되기 위해 배반으로 달려가 변해버리는 말이 되기 위해 화염은 작아지다 꺼져버리고 마침내는 깜깜해지지. 잊혀지기 위해, 썩는 살이 되기 위해, 바이러스의 침노로부터 잠시 마비되기 위해 우선 항생제를 하나 삼키고 한없이 멀어져간 거기, 닿고 싶어 하는 이 그리움의 헤르페스로부터 저항하기 위해 왼수같이 항생제를 또 한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